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0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부터 할 건데요. 1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는 겁니다. 1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1번부터 틀렸죠.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 각종 충당 부채 같은 경우에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 재무제표는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재무제표가 2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지 관련 산업이나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번. 다음에 회계 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비품 700만 원을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회계 처리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비품 700만 원을 소모품비로 했다겠죠? 차변에 소모품비 700. 대변은 뭘로 지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금. 근데 올바른 것은 비품이라고 하죠. 올바른 회계 처리. 비품. 현금. 대변에는 똑같이 현금이라고 가정하고 대변 쪽은 똑같은 거니까 차이가 없고 차변 쪽에 실제로는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를 한 것인데 올바른 것은 비품으로 자산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실제가 이제 비용이 과다 계상됐죠. 비용은 과다 계상. 그리고 이게 비품으로 회계 처리를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안 했으니까 자산은 과소 계상. 그리고 이게 비용과 관련된 것은 또 당기순이익이 있겠죠. 비용이 과대 계상됐으니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과소 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수익 700만 원을 과대 계상된다. 수익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리고 2번. 자산 700만 원 과소 계상된다. 자산 700만 원 과소 계상된다. 이게 2번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비용이 700만 원 과소 계상된다. 비용은 700만 원 과대 계상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순이익 700만 원 과대 계상된다. 비용이 과대 계상되니까 순이익은 700만 원 과소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3번, 4번은 틀린 것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다음은 주 상무물산의 제1기 재고자산에 대한 내역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여기 중요한 것은 선입선출법이라고 나와 있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것이 먼저 나갔다 라고 가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 푸는 방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빠른데요. 먼저 총 매입 수량을 구합니다. 총 매입 수량. 총 매입 수량은 1월 23일 매입 3,000개 있고 그 다음에 매입이 또 8월 15일 날 2,000개 있죠. 그래서 5,000개 이고요. 그 다음에 총 매출 수량을 구합니다. 총 매출 수량. 매출 수량 보면은 500개, 1,500개, 500개 해가지고 총 매출 수량이 2,500개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기말 재고 수량이겠죠? 기말
재고 수량 5,000에서 2,500 빼니까 2,500개가 남고요. 그러면 여기서 뒤에 거부터 남는 거라고 했으니까 뒤에 매입 수량 2,000개 곱하기 단가가 400원이죠. 근데 나머지 500개가 추가로 더 남았죠. 500은 여기 앞쪽에 이 3,000개 중에서 500개가 남은 거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500 곱하기 단가가 300원이죠. 그러면 이게 95만 원이 되는데요. 이게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 기준이 아닌 것은? 이것은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산으로 인식되려면은 1번 식별 가능성. 일단 식별이 가능해야 인식이 가능하겠죠. 1번 맞고요. 2번 통제 가능성. 기업이 내 자산으로 통제 가능해야 나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으니까 통제 가능성도 맞습니다. 3번 미래 경제적 효익.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3번도 맞고 4번 판매 가능성. 이 판매 가능성인 경우에는 판매 목적으로 보통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이런 게 아니고 재고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가능성이 틀렸죠. 지금 무형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인식 기준이 아닌 것은 4번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다음은 주 대안이 단기 중 취득하여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관련 자료이다. 기말 회계 처리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취득원가 200만 원인 미국의 주식은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동주식의 기말 공정가치는 240만 원이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취득원가 180만 원인 중국의 시장성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동주식의 기말 공정가치는 170만 원이다. 이거 딱 봐도 공정가치 평가한 그런 기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이죠. 위에 있는 거는 단기 보유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일 것이고 밑에는 장기 투자 목적인데 잘 보시면 여기 주식입니다. 주식은 채권과 달리 만기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장기 투자 목적이라도 주식인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말 공정가치가 보시면 240, 위에 있는 거는 200만 원인데 240으로 됐으니까 평가이익이 4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40만 원. 위에 있는 건 그렇고 밑에 있는 거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나는 거죠. 취득원가가 180만 원인데 공정가치가 170이니까 10만 원 정도 평가 손실이 납니다. 그런 회계 처리를 보자면 이 4번이죠, 바로. 여기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40만 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6번) 다음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연수합계법에 의한 1차 년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것은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취득원가 6천만 원, 잔존가치가 취득원가의 10%라고 하니까 이게 600만 원이고 내용연수 3년입니다. 연수합계법 구하는 방법 같이 구해보시죠. 일단 취득원가가 6천만 원이라고 했죠. 잔존가치가 600만 원. 이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고요. 여기다가 밑에 분모는 내용연수가 3년이니까 3, 2, 1 이렇게 더하고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 위에 분자에 3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2,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7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물리적 형태가 있는 거 맞죠? 물리적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이죠. 만약에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 무형자산입니다.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2번. 아까 제가 4번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거 맞는데요. 비화폐성이라는 것은 이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시점에 따라 화폐로 이게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가치, 공정가치가 계속 변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비화폐성 자산이고요. 이와 대비해서 매출채권의 경우에는 계약한 금액이 일정액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화폐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매출채권의 경우에는 화폐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주는 자산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8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구하시오. 이거 뭐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 매입액, 매입 할인, 매입 운임, 기말 상품 재고액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은 이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공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먼저 이제 기초 재고 더하기 순매입액을 더합니다. 이게 매출 원가 더하기 기말 재고 이 공식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기초 상품 재고액이 5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500이고 순매입액이라고 했잖아요. 단기 매입액 200만 원. 그리고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은 할인이니까 차감을 하고요. 매입 운임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면서 추가로 들어간 운임이니까 20만 원 도와줍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X로 놓겠습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X를 풀면 이게 5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매출 원가 구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9번) 다음 중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상호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분 방법이다. 맞는 말이죠. 이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은 상호 배분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호 배분법이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분 방법이 맞습니다. 2번 직접 배분법은 배분 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직접 배분법 단순한 방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직접 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상하는 배분 방법이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매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 부문 원가 배분 방법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배분, 직접 배분, 단계 배분 뭐로 선택하든지 순이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3번이 답이고요. 보조 부분 원가 배분 방법 중 배분 순위를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은 단계 배분법입니다. 배분 순위를 고려하는 것은 단계 배분법. 4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고요.
1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5월에 노무비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5월에 노무비 발생액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노무비 전월 선급액, 선급 노무비라고 할 수 있겠죠. 전월 선급액이 50만 원, 그리고 당월 지급액,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20만 원, 그리고 당월 선급액과 당월 미지급액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선급 노무비랑 지급액 이것만 고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회계 처리, 분계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간단한데요. 전월 선급액 4월에 있는데 당월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월 선급 노무비가 차변에 있는 게 대변으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선급 노무비, 선급 노무비가 대변에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노무비 당월 지급액, 이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금 20만 원. 그러면 차변에 노무비 계정이, 이게 노무비 당월 발생액이 되는데요. 50만 원이랑 20만 원 더하면 70만 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적이며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표준화된 제품을 연속적이며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한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이 아니라 종합 원가 계산이죠. 이거 틀렸습니다. 2번 종합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 각 제품별로 대응시킨다고 한 거는, 각 제품별로 대응시키는 거는 이게 종합원가 계산이 아니라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 각 제품별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개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4번 종합 원가 계산은 특정 계속 제조 지시서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틀린 건데, 종합 원가 계산은 특정 제조 지시서가 아니라 계속 제조 지시서를 사용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통 제조 지시서라는 것은 특정 제조 지시서랑 계속 제조 지시서가 있는데, 종합 원가 계산은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제조 지시서를 사용하고, 개별 원가 계산의 경우에는 개별 제품별로 대응되는 특정 제조 지시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12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로,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율로 계산하는 방법인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사실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밑에 보시면 이거 정답은 배부 기준에 조업도는 실제로 쓰고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4번입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할 때는 밑에 있는 이 실제 조업도랑 예정 배부율 이렇게 쓰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4번이고요.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영세율은 부분 면세 제도이다. 1번부터 답이 나왔죠. 부분 면세 제도 아니고 완전 면세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세율이 아니라 부분 면세 제도인 거는 면세 제도, 부가가치세 중에서 면세 제도가 부분 면세 제도고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인 게,
영세율은 적용 단계하고 그 이전 단계에 전부 다 이게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하는데, 면세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면세 단계만 부가가치를 면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제도가 부분 면세 제도고, 영세율은 완전 면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2번, 영세율의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구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세율, 우리가 수출할 때 보통 영세율을 적용을 받잖아요. 영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수출을 할 때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입하는 그런 국가에서 그 과세를 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세율을 적용을 안 한다 이거죠. 부가치세. 그래서 영세율로 한다는 거고, 이 목적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영세율의 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것도 2번이랑 맥락이 비슷한 건데요. 소비지국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데서는 영세율을 적용을 하니까, 이게 수출하는 데서도 만약에 과세를 하고 수입하는 곳에서도 과세를 하면은 국제적으로 똑같은 재화 용역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소비지국에서만 과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중과세가 방지가 되는 거니까, 이 위한 것이 3번이 지문은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맞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수출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하는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때도 이제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인데, 1번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번부터 답이 바로 나왔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용관계에서 근로 제공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2번,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상 공급할 때는 과세를 안 하는데, 이런 경우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한테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는 이게 과세가 되는 것이고, 3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자를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이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4번, 건설 사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이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거는 세법 규정에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뭔가 느낌이, 뉘앙스가 반드시라고 해서 왠지 틀린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법인 사업자는 맞는데,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은 맞는데, 모든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2번,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3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4번,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수입세금 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거 세관장이 하는 거 맞습니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